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소식들입니다. 5년 내 사용자 10억 명 확보. 오늘 네이버가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글,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로 거듭날 수 있을지 네이버와 카카오가 넘어야 할 과제들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방사성 폐기물 중 하나인 폐활성탄의 처리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올해 상용화된다고 합니다. 관련 시장이 생각보다 커서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를 모은다고 하는데 수혜 기업들 분석해봅니다.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속속 매물로 나오면서 금융권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가 새 주인을 찾고 이제 보험사 매각설도 제기됩니다. 심층 분석합니다. 네,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문 기자. 우리 코스피가 오늘 아주 크게 좀 올라줬습니다. 간만이네요. 맞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약세를 거듭하던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은 좀 시원하게 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이 지수를 보면 2,716선 위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또한 전거래일보다 1.48% 오르며 92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우리 증시의 낙폭이 컸던 만큼 이 현재 기술적 반등일 수 있다면서 우려를 조금 나타냈는데요. 이 상승 마감한 오늘 증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6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외국인은 이번 달 들어서 4일과 5일을 제외한 7거래일 연속 순 매도를 했고요. 그 규모는 무려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어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좀 크게 올라서 아무래도 좀 연준의 어떤 빅스텝 우려, 훨씬 더 좀 가능성이 좀 커진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점, 이와 좀 무관치 않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긴축의 속도나 강도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 신흥국에서 자금을 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다음 달 발표되는 4월 CPI까지 확인을 하시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점에 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오늘 또 이렇게 상승을 크게 했다는 점에서 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됐다고 보는 시각도 일부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좀 짚어봤습니다만 이런 와중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LG그룹주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이번 주 3거래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을 살펴봤더니 이 LG전자, 또 LG이노텍, LG유플러스 등 세 곳의 LG그룹주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종목들 가운데 기관 투자자도 매수에 동참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LG전자인데요. 기관은 이번 주에만 LG전자 주식 63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에만 LG전자는 3.6% 이상 올랐고요. 최근 일주일간 11%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만 사는 게 아니라 기관들도 동반해서 샀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 외국인과 기관이 봤을 때 확실하고 좀 안전한 투자처가 아닌가라는 이런 판단하에 투자를 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변동성 장세도 이어지고 있고 또 금리 인상 우려까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전자에 오늘 좀 많이 몰렸다. 어떤 부분들이 호재가 된 겁니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선 설명드릴 LG전자의 호재는 바로 지난주에 발표한 1분기 실적입니다. LG전자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21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8,800억 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였던 5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이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건데요. 이러한 깜짝 실적에 더해서 LG전자가 최근에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LG전자는 현재 전기차 충전 소프트웨어, 또 기구, 설계, 그리고 플랫폼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관련 분야 인재 채용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조만간 조금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증권업계가 최근 한 달간 제시한 LG전자 평균 목표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19만 원을 제시했고요. 아래 15만 원, 18만 원을 제시했는데 평균 이 목표 주가는 17만 3천 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30%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LG전자로 몰렸다라는 건데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기대를 모으는 겁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기업에서 전기차 완성차나 아니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현재 뭐 많은 기업들이 좀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 전기차 충전 사업 자체는 국내에서 큰 경쟁을 할 만큼의 큰 기업이 아직 도전하고 있지 않다 보니 이 LG전자가 이 신사업을 진출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대기업의 도전이라는 의미에서 좀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LG 헬로비전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LG전자의 전기차 충전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이 LG 헬로비전인데요. 예. LG 헬로비전은 현재 환경부가 선정한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자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제품과 설치 장소 선정, 그리고 현장 실사와 공사, 또 운영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LG 헬로비전은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1,550원 이 상한가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LG 그룹주들 말고 또 외국인들이 몰린 종목 있습니까? 어제 박혜린 기자가 증시 프리즘에서 잠시 다뤘던 경기 방어 업종 중에서 예. 대표적인 경기 방어 업종인 이 통신업종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통신업종이요. 네, 통신업종은 실적이 안정적이고 배당률이 높아서 금리 상승 추세에서는 완벽한 투자 대피처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외국인은 이번 달에만 SK텔레콤을 1,200억 원 순매수했고요. 같은 통신업종인 KT 또한 923억 원 사들였습니다. 기간을 올해로 넓혀보면 외국인은 오늘까지 SK텔레콤을 2,550억 원, KT는 3,130억 원, LG유플러스는 1,16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통신주는 경기 방어주잖아요.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통신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금리 인상 추세라고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희가 핸드폰이나 통신은 계속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실적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경기 방어주로 외국인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요. 뭐 이제 통신주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신주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키워도 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5G 통신망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이 마케팅 비용이나 설비 투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5G 가입자는 지난 1월 65만 명에서 지난 2월에는 71만 명으로 늘고 있는 등 실적 개선 여지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증권업계는 올해 1분기 통신 3사 영업이익 합계가 1조 1,4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에 더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역시 변동성 장세 속에서 투자자들을 매료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KT는 2년 연속 배당금 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올해부터 실적에 기반한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통신기업들은 OTT나 메타버스 등 신사업에도 적극적인 만큼 이 상승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신주와 함께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은행주에 대해서는 박혜린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14거래일째 순매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연준이 강한 긴축 정책을 시사하자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은 국내 은행주들을 대거 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5위는 KB금융, 6위와 7위는 각각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등으로 5위부터 8위까지 모두 금융주들이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선 미 연준이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잇따라 밟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며 대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늘며 실적이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인식이 반영이 빠르게 되고 있는 건데 기준금리를 한번 이제 올리게 되면 은행의 마진인 NIM이 개선이 되거든요.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서 마진 개선에 따른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금융주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6%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주를 향한 증권사들의 눈높이도 1년 전과 비교해 20에서 40% 오른 한편 주가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상황.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고요. 올해도 한 10% 순이익 증가를 예상하는데 차별화된 실적 방향성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계속 우상향 될 거라서 실적 따라서 주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이달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 은행주들도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JP모건 체이스와 블랙록의 지난 1분기 실적이, 14일에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시티그룹과 웰스파고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의 빅테크 네이버, 카카오가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구글, 메타 같은 이 글로벌 빅테크 같은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등장하게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IT 바이오부 임동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네. 이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차례로 글로벌 공략 선언하고 나섰는데 이 두 회사 모두 경영진이 교체되고 나서 이번 행보가 나왔다는 점이 좀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달 정식 선임된 최수현 신임 대표는 1981년생입니다. 현재 네. 우리나라 따지면 42살에 불과한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100대 기업 CEO의 평균 연령이 59.8세였던 걸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 대표는 2005년에 네이버에 입사했지만 곧 퇴사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법무법인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지난 2019년에 네이버에 재입사한 뒤 이 글로벌 사업 지원 책임 리더를 맡으면서 네이버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에 다수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카카오의 남궁훈 신임 대표는 이 창업주 김범수 의장의 최측근 중 하나인데요. 이 한게임 커뮤니케이션즈의 창립 멤버로 CJ 인터넷 대표, 위메이드 대표, 카카오 게임즈 대표까지 여기만 이 게임과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특히 카카오 게임즈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왜 이구동성으로 지금 해외 사업 확대냐?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이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미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IT 기업들이지만 해외에서는 아직 일부 분야,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면 아직 개척할 시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골목 상권 침해를 비롯해서 플랫폼 독점 논란과 각종 규제에 대한 부분도 이 해외로 눈을 돌리기 위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글로벌 강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네이버는 오늘 앞으로 5년 내 10억 글로벌 사용자 확보라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카카오는 3년 내 해외 사업 매출 비중을 30%로 끌어올리겠다고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이용자 10억 명, 매출 15조 원. 네이버가 5년 안에 이루겠다고 제시한 목표입니다. 제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네이버의 목표이자 그리고 제가 그리는 네이버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커머스와 웹툰 그리고 메타버스 사업을 엔진 삼아 글로벌 시장을 공략합니다. 일본에서는 마이 스마트 스토어를 중심으로 커머스 사업을 확대하고 북미에선 지난해 인수한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와 함께 IP 밸류 체인을 강화합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펀드를 출자해 현지 모빌리티, 중고거래 플랫폼 등 네이버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파트너사들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카페와 밴드 등 기존에 보유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플랫폼도 구축하는데 올 하반기까지 스포츠 경기를 함께 보고 후기를 남기는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글로벌 빅테크 반열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카카오는 3년 안에 해외 매출을 40% 올리고 해외 매출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최근 크러스트, 그라운드 X와 같은 자회사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플랫폼 강화에 나섭니다. 크러스트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인 크롬을 출시했고 그라운드 X는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와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또 카카오도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카카오 메타버스를 준비 중입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오픈 채팅 기반의 메타버스를 기획 중이라며 카카오톡처럼 지인 중심이 아니라 관심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향후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웹툰 등 콘텐츠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글로벌 신사업의 전망도 긍정적이란 겁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 웹툰 쪽에서는 큰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빅테크 쪽에서도 이거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없고요. 충분히 네이버나 카카오 역시 글로벌 빅테크랑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이나 어떤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이 네이버, 카카오의 글로벌 사업이라는 게 주로 네. 이렇게 컨텐츠 사업이 좀 줄을 이루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현재 10개 언어로 전 세계 100여 개국에 다양한 웹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웹툰의 경우 갈수록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웹툰 분야 자체의 성장은 물론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콘텐츠들이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넷플릭스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다시 원작인 웹툰의 조회수가 늘어나는 등 선순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전 세계 만화입 시장의 77%를 차지하는 세계 1위 시장인데 그곳에서 네이버는 라인 망가, 카카오는 피코마를 통해서 시장을 꽉 쥐고 있습니다. 앞서 있던 네이버를 카카오가 제치면서 1위 사업자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세계 두 번째 만화 시장인 이 프랑스를 기반으로 삼아서 이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이버는 글로벌 Z세대를 사로잡은 웹툰과 제페토 간 시너지를 모색 중인데요. 웹툰 지식재산권 영상화는 물론 제페토와의 협업을 통해서 메타버스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는 가입자 수가 3억 명이 넘고요. 지난해 미국에 이어 올해는 홍콩 현지 법인도 설립하는 등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와 연관성이 높은 블록체인 업체, 게임 업체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카카오도 메타버스 등 이 미래 기술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넷마블 메타버스 자회사의 전략적 투자자로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네, 뭐 나름의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과연 글로벌 빅테크로의 성장 가능할지 지금부터 저희 신동호 기자가 구글, 메타와 같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나란히 연매출 6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네이버가 1조 원을 넘어섰고 카카오는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난 2020년 양사가 각각 5조 3천억 원, 4조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볼 때 이 정부의 플랫폼 규제 속에서도 1년 만에 성장을 멈추지 않고 덩치를 키우는 데 성공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목표로 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 전 세계 플랫폼 선봉에 서 있는 구글과 메타와 함께 비교해 볼까요? 이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우리 돈으로 약 90조 원이 넘었고요. 영업이익은 약 26조 원이었습니다. 이 메타도 같은 분기 매출은 약 40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14조 9,6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 알파벳의 분기 매출은 네이버와 카카오 각각보다 약 50배 많은 셈이고요. 이 메타의 분기 매출을 살펴보면 이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의 연매출을 합한 금액보다 약 3배 이상 많습니다. 이 다음은 시총을 봐볼까요? 이 알파벳 시총은 우리 돈으로 약 1,111조 원이고요. 메타의 시총은 약 735조 원입니다.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약 50조 원대 수준인 것과 비교를 하면 상당한 차이인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단순 비교지만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핵심 사업 때문인데요. 이 구글은 세상의 모든 웹페이지를 정리함으로써 웹을 재정의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크롬은 아예 운영체제가 되어 윈도우와 경합하는 수준이 되었죠. 최근 영향력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메타의 경우 전 세계 대표 SNS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핵심은 그 분야의 상징이자 지금의 글로벌 플랫폼 선봉에 서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신동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글로벌 빅테크들은 핵심 사업이 경쟁력이 굉장히 좀 월등하다 이런 얘기 같은데 네이버, 카카오한테도 나름대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 시점에서 사실 네이버가 검색으로 혹은 카카오가 카카오톡이라는 이런 SNS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지금 가능한 거는 웹툰이라는 키를 통해서 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예.
지금 하이브가 이 BTS라는 이 큰 나무를 지금 제대로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걸그룹도 출시하고 또 웹툰과 웹소설, 이제 게임까지 시장에 이 발을 넓힌다고 하는데요. 예. 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무대 확장의 기반이 될 나무가 바로 이 웹툰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구글이나 메타를 비롯해 다른 글로벌 빅테크들 중에서도 이 웹툰을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 없고요. 네이버, 카카오의 지금까지의 주력 사업들은 언어적 한계가 있어서 확산이 쉽지 않았는데 이 K컬처가 강력해지다 보니까 그만큼 더 빠르게 성과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문가들 중에 이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콘텐츠를 플랫폼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설계 능력이 필요하고 또 각 지역별로 로컬라이징하고 글로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필수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인수하고 구글이 유튜브 인수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것처럼 강력한 M&A도 필수라고 말했고요. 또 이승훈 IB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K 콘텐츠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진화시키면 글로벌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K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웹툰의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이 분야에서 지금 강력한 경쟁력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텐츠 시장이 다른 미국에서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있었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웹툰으로 정말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려면 지금 그럴 만한 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인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웹툰이란 이 자체가 사실 일본은 만화책으로 이 시장을 많이 개척을 했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DC나 마블 이런 게 있었지만 네. 영화나 역시 영상 또 이런 부분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웹툰이라는 이 장르 자체가 사실 이 네이버가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그동안 이 신인 작가들을 투자에도 많이 하고 네. 또한 이 쌓아온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이 새로운 경쟁자 들어온다고 해도 그걸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의 기반을 이 두 기업이 가져가고 있다 네. 그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제목은 네카오가 간다, 구글 메타 긴장해로 하겠고요. 예. 해시태그는 웹툰으로 세계 정복, 빅테크 세대 교체입니다. 알겠습니다. IT 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네, 새 정부가 원전 사업을 다시 강화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고민이 커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핵폐기물 처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풀리지 않는 이 처리 기술, 핵심 처리 기술 중 하나가 조만간 국내에서 상용화된다고 합니다. 사안을 단독 취재한 산업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이번에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된 겁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과 이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핵 폐기물일 겁니다. 예. 이 원전이 가동될수록 좀 이제 치명적인 물질을 포함한 그런 폐기물도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폐기물 중에서도 이 오염 농도가 높아서 좀 처리가 힘들었던 물질을 열화학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 겁니다. 어떤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도 좀 방사성 물질이 많이 쌓이는 곳이 이제 그 공기 정화기 같은 이런 공조 시설인데요. 예. 이게 이제 핵심 부품인 이 활성탄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활성탄이 이제 보통 이제 저희 공기청정기 보시면 이제 숯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물질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예. 이 활성탄에 이제 방사성 물질이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가 규제하는 기준 이상으로 묻으면 폐활성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무엇이 묻어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바로 방사성 탄소, 이제 C14라고 하는 게 묻어 있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는 좀 이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예. 이제 이 방사성 탄소라는 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물질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방사능이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그 기간을 반감기라고 하거든요. 그 반감기가 지금 5,000년이 넘기 때문에 이 원전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물질 중에 하나고요. 현재 우리나라 원전에는 이런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폐활성탄이 지금 이제 200리터짜리 드럼으로 거의 4,000개 넘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설명을 들어도 좀 알똥말똥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방사성 물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쌓여 있고
지금 뭐 처리를 못하니까 그냥 원전 안에 가득 들어있다 이런 상황인데 이걸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조만간 나온다. 언제쯤 나온다는 겁니까? 일단 현재 이제 한국수력원자력과 이제 이 기술을 개발한 하이에어 코리아라는 요 경남 소재 한 중견 기업이 이제 실증 실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예. 이제 오는 6월까지 좀 실증 실험을 마치고 이르면 9월 전 원전에 해당 기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일단 회사 측은 이미 2차례나 진행한 모의 실험에서 방사성 탄소의 농도가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의 규제 기준 이하로 떨어진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실증 실험도 이제 무난히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이 상용화되면 이 폐이온 교환 수지나 폐흑연 같은 다른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좀 최근 커지고 있는 이런 원전 해체 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일단은 이제 폐활성탄 같은 분야에서만 시작이 되고 나중엔 점차 분야가 확산될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예. 원전 해체 산업에서 이 폐기물 처리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모양이죠. 이게 원전 해체라는 게 좀 해체 준비, 뭐 이제 인허가나 이런 준비 단계부터 시작해서 좀 사용 후 핵 연료 방출 그리고 이제 토양 재염, 또 시설물 해체, 폐기물 처리, 부지 복원까지 최소 20년이 걸리는 대장정입니다. 네. 단계가 복잡한 만큼 당연히 해체에 필요한 기술만 해도 거의 뭐 100가지에 육박하고요. 이제 당장 내년 5월입니다. 가동이 영구적으로 멈춘 이제 고리 1호기가 지금 해체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이제 필요한 기술들의 개발이 굉장히 늦은 편이어서 하마터면 이제 뭐 해체를 못할 그런 위기에도 처했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국내에서 이런 폐기물 처리 기술들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이제 뭐 해체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뭐 비싼 돈을 주고 외국 업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다행히 이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고 따라서 국내 원전 해체 시장도 그만큼 빨리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는 원전을 앞으로 키운다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원전 해체에 중요한 이런 기술이 지금 중요한 게 맞습니까? 일단 원전 해체야말로 이 원자력 생태계를 완성하는 좀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원전 설계 이런 건설이 이제 선행주기 산업이라면 원전 해체와 폐기물 관리는 후행주기 산업으로 분류되는데요.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아직까지 좀 선행주기 위주로 짜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원전 건설과 또 후처리를 함께 수출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좀 노후 원전이 늘면서 이런 해체 수요가 늘고 있고 또 차세대 원전이라 불리는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그 SMR이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도 좀 기존의 낡은 원전을 해체한 뒤에나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원전 해체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일단 발전소 1기를 해체하는데 약 7,500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요. 여러 재반 비용들을 고려했을 때 한 2030년까지 국내 원전 해체 시장은 9조 원, 좀 세계로 무대를 넓히면 123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원전 산업이 커질수록 해체 산업도 규모가 커진다 이런 얘기고 앞으로 이제 100조 원이 넘는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전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하고 또 기술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폐기물 처리라는 좀 난제가 해결되면서 사실상 인허가부터 부지 복원까지 좀 해체 전 단계에 필요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이제 증권가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좀 이런 원전 해체 실적사들과 많은 협업을 하고 있는 건설사들, 뭐 대표적으로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주목하고 있고요. 또 이제 폐기물 처리 관련 요 좀 난제가 해결됐잖아요. 아까 이런 폐기물 처리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요 오르비텍 같은 종목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보죠. 네, 폐기물까지 접수, 원전 해체 시장 꽃핀다 이런 제목을 잡아봤고요. 해시태그는 이제 과거에 나왔던 좀 CF를 좀 차용해서 네. 원전은 지는 것보다 부수는 게 중요. 또 다시꾸는 K 원전의 꿈. 네. 알겠습니다. 산업부 방서욱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보셨다시피 최근 롯데카드가 매물로 등장하면서 금융권 인수합병 시장이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인수 대상자로 금융지주사들이 물망에 오르면서 금융권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향방 어떻게 될지 경제부 장슬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 기자, 아직 정확하게 공식화된 건 없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IB 업계에서는 KT와 우리금융지주 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롯데카드의 인수 후보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금융이나 하나금융의 경우에는 카드사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좀 미미하기 때문에 자산 규모를 늘리기 위해선 카드사 추가 인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좀 점쳐지고 있고요. 네. KT의 경우에는 금융지주사는 아니지만 BC카드와 K뱅크를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BC카드는 이 일반 카드사들처럼 소매금융을 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롯데카드 인수를 통해서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롯데카드라고 하면 저도 그랬지만 당연히 롯데 계열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각이 돼서 현재는 이제 롯데 계열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매력적인 매물로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지난 2019년 롯데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각각 사모펀드에 매각했습니다. 네. 당시 MBK 파트너스와 우리은행으로 구성된 이 컨소시엄이 롯데가 보유했던 롯데카드 지분을 사들이면서 현재 MBK 파트너스가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 롯데 유통망을 강점으로 갖고 있었던 매력은 좀 떨어졌지만 네. 롯데카드는 대주주가 바뀐 이후 체질 개선을 통해서 급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매각 차익을 좀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 카드 브랜드 개편이나 디지털 전환에 보다 적극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네. 예, 실제 지난해 말 롯데카드의 총 자산은 16조 6,200억 원이었는데요. 인수 전보다 약 4조 원 가량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그 순이익 역시 314억 원에서 2,414억 원으로 무려 8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매각이 되고 나서 더 급하게 이제 성장을 한 건데 그러면 지금 롯데카드가 업계 시장 점유율 차지하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먼저 좀 화면을 좀 보시면요. 지난해 말 기준 카드업계 자산 점유율 순위가 좀 나옵니다. 롯데카드는 약 10% 점유율로 업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롯데 아래로 우리카드와 하나카드가 이제 점유율 하위권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은행에서 카드사로 분사한 이후에도 우리와 하나는 업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인수합병 시장에서 우리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과 하나카드를 보유한 하나금융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롯데카드를 인수하면 단숨에 업계 2, 3위권으로 뛸 수 있는 기회인 셈입니다. 네, 그리고 KT의 경우에는 계열사인 BC카드의 주사업 결제망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소매금융 카드사들과 달리 수익원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카드사들이 독자적인 가맹망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BC카드의 수익성 역시 악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여기에 전체 매입 업무 중 40%가량을 차지했던 우리카드가 독자 가맹망을 구축하면서 수익 개선마저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실제 최현석 BC카드 사장이 올해 새로운 결제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KT 역시 유력한 인수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짚어봤는데 현재로서는 누가 가져가든 매력적인 성과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짚어주신 대로라면 사실 상황이 이러니까 가격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2019년 당시에 MBK 파트너스는 롯데카드를 1조 8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사모펀드 특성상 매각 차익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사모펀드가 구매했을 당시보다 2배 가량 뛴 3조 원대로 가격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꽤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주사들이 고민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제가 취재를 하면서 좀 알아본 부분인데 네. 업계에서는 MBK 파트너스가 현재 예상보다 좀 빠르게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요. 작년 코로나19 보복 소비 여파로 카드 결제량이 증가하면서 현재 카드사의 작년 실적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올해부터 이 인하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이게 이제 맞습니다. 적용이 네. 되면 아무래도 올 하반기부터는 발표되는 실적에 이런 인하분이 반영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카드사의 몸값 역시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각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사실 사는 쪽도 그렇지만 파는 쪽도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전이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이렇게 전망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융지주사들이 비은행 금융사라고 해야겠죠. 인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자산 규모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에 있어서도 비은행 계열사들의 기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 지주사들은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올해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민정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국내 금융지주 회장들이 내세운 올해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금융그룹 수장들이 비은행을 외치는 건 최근 은행보다는 비은행 계열사의 수익이 지주의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은 1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는데 숨은 효자는 비은행이었습니다. 비은행 계열사의 순이익 기여도는 1년 전보다 평균 4%포인트 이상 오르며 전체 순이익의 30% 이상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특히 작년에 나란히 순이익 4조 클럽에 이름을 올린 KB금융과 신한금융은 비은행 순이익 기여도가 40%대 수준까지 올라섰는데요. KB금융의 경우에는 윤종규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 2015년부터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프루덴셜 생명보험을 잇따라 인수하며 은행의 이익 의존도를 낮춘 게 결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엔 양대 생명보험사인 프루덴셜 생명과 KB생명보험의 통합을 선언하며 리딩 금융 그룹으로서의 입지 구축에 나서게 됐습니다. 신한금융도 2017년 조영병 회장 취임 이후 공격적인 M&A를 통해 은행과 비은행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뤄냈는데요. 조 회장은 생명보험사 오렌지라이프, 부동산 신탁사 아시아신탁과 같은 알짜 매물들을 사들여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올해 금융지주 회장들은 증권사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란 전망에 보험과 카드사 인수에 눈독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하나금융그룹 수장이 된 하명주 회장은 취임과 함께 카드, 캐피탈, 보험을 주력 계열사로 키우겠다고 다짐했는데요. 특히 하나카드가 계열사 중 약체로 꼽히는 만큼 최근 롯데카드가 새 주인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반가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완전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금융도 증권사를 우선순위로 보험, 카드사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데 손택승 회장은 내년까지 비은행 계열사의 순이익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롯데카드 인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네, 지금 금융지주사들의 비은행 금융사 인수에 속도가 나고 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장 기자, 그러면 카드사 말고 지금 매물로 거론되는 금융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짧게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보험업계에서도 매물이 꾸준히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계 보험사인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있고요. 악사손해보험도 매물로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의 다자보험, 이제 전 안방보험입니다. 네.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전환 이제 작업에서 매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 표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규모도 굉장히 그러네요. 중위권 수준입니다. 적지 예.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금융지주사에서 굉장히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추가로 방금 전에 좀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요. 네.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 MG손보는 이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면서 네. 당국에서 이제 경영 정상화를 좀 요구를 했는데 결국 자본 확충마저 지연되면서 정상화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MG손보의 공개 매각 등 정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은행 계열사들이 실적 기여도가 높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는데 투자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지주사들이 추가로 이 비은행 계열사 인수할 경우 수익성이 좀 늘어나게 되는 만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주사 회장들이 적극적으로 이 비은행 인수에 나서는 이후에도 포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좀 더 할인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주가 측면에서 금융지수 회사가 그런 회사들을 인수했을 때 고객 접점을 확대해서 다른 영역으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자회사들을 늘려가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장성,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도 주가에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의 특별호 표지를 장식한 인물, 바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입니다. 뉴스위크는 정의선 회장을 올해 차 산업의 파괴적 혁신가로 선정했습니다. 언제나 패스트 팔로워였던 우리 차 산업이 세계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한 역사적 쾌거입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뽑은 올해의 선지자로 선정됐습니다. 뉴스위크는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30년을 이끌어갈 선도자라고 정 회장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차에만 사활을 걸고 있는 것과 달리 로보틱스와 미래항공 모빌리티까지 저변을 넓힌 정 회장의 리더십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 회장뿐 아니라 현대차도 R&D, 파워트레인 2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전체 6개 부문 가운데 3개 부문을 현대차가 휩쓴 셈인데 정 회장의 미래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현대차가 보유한 기술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겁니다. I have always believed cars were a way to connect people. The result, more time and more space for everyone to do what truly drives them. 정 회장의 미국 방문에 맞춰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했습니다. 미국 엘리베마 공장에 우리 돈 3,600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생산 라인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차는 오는 2030년까지 17종 이상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고 미국 내 점유율을 2%에서 11%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오늘 휴가주들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 을 팔다가 별다른 고지도 없이 이를 회수한 정황이 저희 취재 결과 포착됐습니다. 멋 모르고 물건을 사간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식약처는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유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식품회사가 제조해 편의점에 유통한 컵커피 제품입니다. 멸균 상품인 이 커피 제품 용기에 구멍이 발생해 일부 제품에 변질이 생겼습니다. 이 식품회사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했습니다. 회사 측은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구멍이 발견됐고 이로 인해 일부 제품이 상한 것으로 보고 회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겐 알리지 않고 쉬쉬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4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발주됐고 제조사의 폐기 공문은 하루 뒤인 4월 7일에 내려졌습니다. 적어도 하루 정도는 편의점 매대에 깔려 판매가 됐고 이를 모르고 변질 제품을 사간 소비자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식품회사나 식품회사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식약처의 태도입니다. 두 곳 모두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제조사가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스스로 제품을 폐기하는 이른바 자발적 회수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발적 회수는 소비자 신체나 재산에 경미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 스스로 물건을 수거하거나 폐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강제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사전 단계가 필요한 거고요. 오히려 이런 거를 좀 양성화돼야지만 또 업체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 결함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만 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위해의 정도가 경미한지 여부를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식품회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데다 리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도 현재는 없습니다. 때문에 업체들이 이를 악용해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숨기고 리콜 사실도 숨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입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회수 제도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특히 이번에 벤츠가 공개한 전기차는 공기저항 계수는 낮추면서 전비를 높인 것이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원보 디자인을 적용해 휘어진 활처럼 큰 유선형을 완성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Especially
In terms of product considerations, for example, the HEPA filter I was mentioning before is one of the features that were especially developed for the Asian market and also for the South Korean market. 노면 상태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그런 구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서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이 소프트한 느낌을 잘 담아내게 세팅이 돼서 와, 실제 이 차를 몰면은 진짜 이게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구나라는 점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수요일 고 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 기자, 요즘 뉴욕 증시에서 필수 소비재주들 잘 가고 있다고 하는데 대표 초콜릿주죠. 허쉬 주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요즘 뉴욕에서 달달한 소식이 들려온다고 하는데요. 뉴욕에서 허쉬의 주가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요. 허쉬의 주가 예쁘게 또 상향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허쉬가 6개월 동안 무려 25%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름 붙인 이 슈가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음으로 코카콜라의 그래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카콜라의 주가 역시도 예쁘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19%나 상승하면서 이 두 주식 모두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허쉬, 코카콜라 필수 소비재주들이 잘 가고 있다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네, 이런 필수 소비자 업종들이 경기 침체 우려감에서 특히나 잘 해주고 있다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이 최보원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이 매크로적인 리스크 여전히 있다. 이럴 때 필수 소비재로 방어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런 상승 확률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필수 소비재의 경우 61.1%의 확률로 경기 침체 시에 높은 확률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개별 기업 얘기 조금 더 해보자면 일단 허쉬 주가만 살펴봤지만 지금 뭐 특별히 디테일하게 좀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는 허쉬가 과자계에서 최강자입니다. 이 세계 과자 시장에서 허쉬의 시장 점유율 함께 보시면요. 32% 차지하고 있고요. 네. 초콜릿 시장에서는 무려 46%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고 특히나 인플레 상황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 코카콜라는 어떻습니까? 코카콜라는 2021년 매출 전년 대비 13.5%, 순이익은 26% 증가했습니다. 네. 이 DB금융투자연구원은 코카콜라가 수익성이 낮은 음료 생산은 중단하고 신제품은 다양하게 구성했다라면서 강력한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또 공격적인 M&A와 투자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불안한 시장에서 역시나 잘 가는 필수 소비재들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 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뉴스플러스가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